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연구소 김초로입니다. 엑셀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을 이용한 미래지표 예측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차례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다음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지표 예측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미래지표 예측에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델을 학습 및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XM에서 만든 E2E 솔루션이 인터맥스에 이 미래지표 예측 모델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래지표 예측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미래지표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인공지능이 그 현재 어떤 부하 패턴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지표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AI가 알려줄 수 있고요. 사용자가 일일이 시스템 운영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파악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나 혹은 다 파악을 못할 수도 있죠. 사람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대신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부하 패턴을 알려줄 수 있다면 이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늘게 되죠.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어떤 정도의 상태 변화가 생길지를 가늠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태 변화가 가늠이 하면 이제 지표를 보고 예를 들어 앞으로 30분 뒤에 지표가 이렇게 바뀔 것 같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대비를 할 수 있겠죠. 마치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식의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장애가 혹시 생길지도 모르니 미리 대비를 한다든지 점검을 해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미래 지표를 예측하는 방법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미래 지표를 예측한다고 한다면 예측할 지표를 설정해야죠. 그리고 이 지표를 나타내기까지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관련성이 있는 입력 지표를 선정해야겠죠. 지표들을 어떤 걸 예측하고 어떤 거를 볼지 선정을 미리 하는 단계가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수집된 지표를 가지고 이제 과거에 이렇게 지표들을 쭉 수집했다면 이 지표들을 가지고 그 입력값으로 사용할 지표와 실제 예측할 지표들을 추출하고 가공하고 필요하다면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학습 데이터라고 하죠. 이 학습 데이터를 이제 딥러닝에다가 입력과 출력으로 각각 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이제 그 딥러닝에 의해서 모델이 만들어지죠. 예측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예측 모델을 가지고 들어오는 실제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출력으로 예측 가능 값을 뽑아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크게 네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가 예측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많이들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간략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예측하려는 지표가 필요하겠죠. 보통 궁금해하는 주가의 지표는 그날의 종가, 보통 그게 이제 주가라고 보통 얘기가 되는데요. 어떤 날의 종가를 보통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종가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 지표들이 있겠죠. 뭐 많은 지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가의 그날 시작가, 그날의 최고가, 최저가, 그 다음에 그날 있었던 총 거래량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지표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수집된 이 지표들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들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주가는 7일 단위로 움직이죠. 아니면 주말을 뺀다면 5일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까 입력으로 삼았던 이런 시작가나 최고가, 최저가, 거래량 이런 것들을 묶어서 5일 또는 7일의 데이터로 한번 묶어줍니다. 시계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측하려는 지표는 그 다음 날의 종가이므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음날 종가를 예측 지표로 뽑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 지표를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예측 지표를 뽑아내겠죠. 자, 그래서 이 세트 하나를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루씩 이동시켜 가면서
둘째 날, 혹은 또 이동시켜가면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입력 데이터를 쭉 만들어내고요. 이 만들어낸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딥러닝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다음 화면처럼 이런 예측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얼추 잘 예측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주가 예측은 사실 좀 위험합니다. 이것만 된다고 해서 섣불리 주가 예측에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 예측을 가지고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미래 예측에 사용하는 예측 모델, 딥러닝 모델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약간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계한테 필요한 학습을 시켜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답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분야인데요. 이 머신러닝에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보시다시피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분야가 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분야가 있고,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고, 이 그림은 개, 이 그림은 고양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함께 줍니다. 그 데이터와 답을 같이 주면서 이 이미지들을 학습을 시켜서 결국 비슷한 그림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지도학습을 말하고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도 또 좀 세분화하면 또 두 가지 분야를 나눌 수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메일이 스팸이냐 아니냐, 혹은 남자나 여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0과 1로 표현될 수 있는, 혹은 0, 1, 2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그 디스크리트한 값을 빼려내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이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분류라고 하죠, 분류. 그리고 100, 100.1, 100.2 이런 식으로 약간 연속적인 값 사이에 어떤 값을 추측해낼 수 있는 회귀라고 하죠.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리그레션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앞선 그 학습 방법과 좀 다르게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 데이터를 잔뜩 주고 고객 데이터를 대충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줘. 뭐 이런 거죠. 어떤 데이터를 잔고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피처, 특질들을 좀 뽑아줘.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서서 그 5가지로 분류해줘. 이런 방식이 클러스터링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질을 뽑아줘. 뭐 예를 들어 PCA나 아니면은 많이 알고 계시는 오토인코더 같은 그런 것들이 이 피처 익스트랙션 분야에 속합니다. 그리고 레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는 요즘 게임을 인공지능으로 많이 한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게임 대결. 이 게임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강화학습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Q러닝이나 혹은 딥러닝을 이용한 DQN 이런 방식을 쓰게 되고요. 오늘 얘기하는 미래지표 예측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리그레션 분야입니다. 어떤 연속적인 값 사이에 어떤 값을 수치로 예측하는 부분이라서 이 리그레션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럼 딥러닝이란 무엇일까요?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어떤 계산식이나 알고리즘을 정해 놓지 않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서 입력값과 출력값 이런 것들을 주고 학습시켜서 가운데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먼저 하고 이 트레이닝을 시키면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죠.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근사 함수를, 임의의 근사 함수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보고 개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기능을 함수라고 한다면 그런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언어를 받았을 때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함수라고 본다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운데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방식, 딥러닝입니다. 네, 그럼 이 딥러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부하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미래지표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뉴럴 네트워크 형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DNN, Deep Neural Net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RNN 혹은 LS라고 하는데요. 어떤 시간적인 선에 따른 재규적인 호출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언어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DNN 같은 경우는 지표들을 쭉 풀어서 이렇게 입력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 그림이 조금 작긴 한데 보시면은 이런 하나가 지표값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 다음 날의 지표들, 하루 전의 지표들도 이렇게 쭉 일렬로 풀어서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A 지표와 다음 시간, 다음 시퀀스의 B 지표 간의 어떤 인과관계도 이렇게 풀로 메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 간의 인과관계가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조금 희미해지죠. 그래서 지표 간 인과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 예측하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측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 얻은 결과고요. RNN 혹은 LSTM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요 X1, X0, X1, X2 이런 것들이 각각 그 어떤 특정 시간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가 예측이라고 한다면 이게 오늘 주가가 될 거고 이 앞에 있는 X2가 어제, 그저께, 뭐 4일 전 이런 식의 값들이 들어가게 되고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순서를 잘 보존해서 예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M 혹은 RNN으로 하면 장점이 단기 예측 정확도가 매우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또 마찬가지로 먼 미래를 예측할 경우 예측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요. 딥뉴럴넷 그냥 일반적인 DNN을 썼을 때보다 다소 학습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약 1.5배 정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언어를 번역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프랑스어를 영어로, 아니면 한국어를 이렇게 일본어로 번역해라. 이런 인코더에 있는 쪽이 원래 오리지널 어순, 그리고 이쪽이 변환할 그 어순, 이렇게 말의 순서를 잘 기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미래지표 예측 같은 경우도 시간적인 순서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주가 예측도 오늘 주가, 어제 주가, 그저께 주가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모아서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들이 있고 그 순서를 다시 반대로 풀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그 중간에 또 어텐션이라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학습시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의 정도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델 내용이 복잡하고 이렇게 LSTM 혹은 RNN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많이 긴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모델이 더 좋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필요에 따라서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적절한 데이터와 적절한 모델을 선택을 했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학습하고 예측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주가 예측 예를 좀 드렸는데요. 일단 학습 데이터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네 개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먼저 시리얼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예를 보시면 1시간 단위로 수집된 지표들이고요. 시간이 이렇게 9월 1일 0시부터 다음 1시, 2시 이렇게 있고 각각의 입력으로 사용할 지표들이 이렇게 쭉 있고 예측으로 사용할 지표들이 이렇게입니다. 일정한 주기, 일정한 주기 단위로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겠죠. 이 주기는 사실 어떤 예측하려는 업무나 시스템의 도메인에 디펜던트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드린 주가 같으면 1일 단위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의 OS를 모니터링하고 싶다. OS의 CPU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하고 싶다. 그럴 때는 되게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초 단위로 보고 싶다. 1분 단위로 보고 싶다. 1시간 단위로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이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상 해보니 짧은 주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포인트들이 많아지는 대신에 레졸루션이 되게 좁아지죠. 대신에 데이터가 되게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학습해야 될 데이터가 커지게 되고 또 순간순간 튀는 값들이 있다면 그런 노이즈 조금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다만
시간을 늘린다. 예를 들어 1분, 10분, 1시간 이렇게 늘린다고 하면 그 시간에 평균을 낼 수 있게 되고요. 평균을 낸다고 하면 그런 노이즈들이 좀 많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뭐 1초 이런 것보다 시간이 숫자가 훨씬 줄어들죠. 1시간이면 예를 들어 1초 단위로 하는 거에 비해서 3600배가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좀 줄어드는 이제 장점도 있는 반면에 데이터가 너무 작으면 또 이 데이터를 모았던 기간이 작을수록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싶은 주기, 그다음에 데이터의 상태, 크기 이런 걸 좀 잘 고려하셔서 주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가 같은 경우 종가만 이렇게 예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예측하려는 지표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2개 이상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 1분 후, 10분 후, 1시간 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생성하기 나름이고요. 자,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 데이터를 가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 것은 이런 지표들을 대충 3시간을 묶어서 하나의 입력으로 만든 부분을 표시한 거고요. 이렇게 입력으로 하나를 묶고 예측 지표로 이렇게 2개를 묶어주고 이게 하나의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로 1시간을 슬라이딩해서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이게 2번째 데이터고요. 이런 식으로 수집한 모든 데에서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하나씩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공한 데이터를 하나로 쭉 펼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모델 중에서 DNN 모델을 가정하고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시퀀스나 아니면 LSTM 같은 걸 쓰신다면 이 하나의 시간대에 있는 이게 하나의 단위가 되고 이런 것들이 LSTM의 셀의 개수만큼 만들어지겠죠. 혹은 시퀀스 투 시퀀스의 시퀀스 개수만큼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모델에 따라서 이 입력 데이터를 조금 가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학습을 시켜야겠죠. 학습은 여러 가지 뭐 텐서플로우든 케라스든 어떤 딥러닝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패키지에 따라서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학습을 시켜야 될 거고요. 결국 이제 수집한 입력값이 이러이러하면 이 결과값은 이러이러할 것이다를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이제 텐서플로우의 텐서보드인데요. 학습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습이 잘 됐다면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그림이 로스인데요. 로스 혹은 코스트. 코스트가 쭉 줄어들면서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그림이 R스퀘어라 그래서 모델 적합도를 계산한 그림인데요. 이게 이상적인 상태라면 R스퀘어는 1에 수렴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잘 되진 않죠. 하지만 어쨌든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쭉 수렴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면 좋고요. 이쪽은 에러율, 루티민 스퀘어 에러 같은 에러율인데요. 이것도 코스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줄어들면 좋겠죠. 어쨌든 이런 학습 그래프를 그리면서 학습이 된다면 이 데이터가 잘 학습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모델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결과값은 없고 앞으로 들어오는 입력값만 있습니다. 이 입력값을 이제 그때그때마다 받아서 이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서 출력 결과를 얻어보면 예측 값이 나오게 되겠죠. 학습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비교적 정확한 이런 예측값들을 볼 수 있고요. 예측값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뭐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아니면 어떤 알람, 뭐 어느 값을 입력값을 넘어가면 경고를 줘. 뭐 이런 식의 응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런 부하 예측 기능이 미래 지표 예측 기능이 적용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인터맥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인터맥스는 XM에서 만든 시스템 모니터링 제품입니다. E2E, 그러니까 엔드-투-엔드라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브라우저 단부터 해서 이 서버에 뭐 웹서버, 웹 앱하는 어떤 업무들이 돌아가는 서버부터 거쳐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이 전체 어떤 흐름들을 다 한 번에 관제할 수 있는 그런 APM 솔루션이고요.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미래지표 같은 이런 기능들을 탑재해 가면서 점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예측과 반응을 탑재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맥스라는 제품의 미래지표 예측 기능을 탑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맥스에서 모니터링하는 대상에 대해서 부하 예측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크게 밑에 있는 4가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산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상들이 데이터베이스, 되게 중요하죠.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WAS라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약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어떤 업무 로직, 예를 들어 은행 같으면 계좌 이체, 계좌 조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업무들인데요. 이런 업무들 프로그램이 거기 실려서 돌아가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부하 예측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어떤 계좌 이체라든지 계좌 조회, 수강 신청 이런 개별 트랜잭션들을 하나하나씩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트랜잭션을 묶어서 하나의 업무로 만들어서 그 묶음에 대한 부하 예측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나 와스는 1분, 15분, 30분. 앞서 설명드렸던 그 예측 값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시간을 한 번에 예측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첫 번째 이제 지표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대한 지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각 예측 대상마다 여러 가지 지표를 선정을 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으면 예를 들어 입력 지표로는 그 OS의 리소스, CPU 사용량이라든지 메모리 사용량 같은 그런 시스템 리소스를 입력 지표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세싱 하는 과정 혹은 락 웨이팅 이런 프로세싱 웨이팅 관련 지표도 포함되어 있고 디스크의 리드라이트 같은 IO 같은 지표, 그다음에 SQL 프로세싱, 그러니까 쿼리를 몇 건 처리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이런 SQL 프로세싱 관련 지표, 그 다음에 트랜잭션 커밋이 몇 번 있었고 어떤 트랜잭션 관련 지표 이런 것들을 입력 지표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측 결과 지표로는 1분, 15분, 30분 뒤에 CPU 사용량, 로지컬 리드, 처리 시간, 웨이팅 타임, 그다음에 리드라이트, SQL 수행 횟수, 액티브 세션, 락 웨이팅 세션 이런 DBA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예측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선정할 때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도메인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와스의 경우는 입력 지표로는 마찬가지로 CPU 같은 시스토스 관련 지표, 와스에 들어오는 어떤 유저나 세션 수 같은 그런 관련 지표라, 와스에서 수행하는 트랜잭션의 어떤 수행 횟수, 일랩스 타임 같은 표, 그다음에 와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을 입력 지표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예측 결과 지표로는 마찬가지로 1분, 15분, 30분 뒤에 어떤 아래 5가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랜잭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그러니까 와스에서 돌아가는 개별 업무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와스 상에서 수행되고 있는 어떤 횟수라든지 시간,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던 그런 지표들, 또 이 트랜잭션을 오기까지 그 앞에 있는 웹서버에서 들어온 지표, 혹은 이 트랜잭션이 다른 트랜잭션을 호출했던 그런 지표들도 입력 지표로 쓰고 있고요. 그 예측 결과 지표는 또 10분, 20분, 30분 뒤에 이런 밑에 값들, 이런 값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기능을 구현해서 이 제품에 탑재를 해서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예측 그래프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위에 3개는 데이터베이스의 그 예측 지표 중에 3개를 뽑아봤고요. 아래쪽 3개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보여주는 예측 지표, 그리고 밑에 3개 곱하기 3개는 트랜잭션, 개별 트랜잭션에 대한 지표를 예측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하나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와스 부하 지표 중에서도 와스의 힙 메모리 사용량이라고 해서 이제 와스가 자바 기반인데요. 자바 버추얼 머신의 메모리 사용량을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현재 실제 값입니다. 이렇게 실제 값이 쭉 흐르고 있고 밑에 있는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이 30분 후 예측 값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값이 15분.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초록색 값이 1분 후 값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메모리를 이렇게 썼다가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의 칼큘레이션이 돌면 또 줄어들었다가 이런 시간적인 쭉 흐름과 함께 또 가운데 좀 변곡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들이 보이죠. 이 부분은 예측이 조금 틀린 부분도 있는데요. 비교적 잘 예측하면서 30분 뒤까지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시스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래지표 예측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 그리고 응용해서 구현된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좌측 아래에 있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